저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인생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 만남의 연속. 이 만남에는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저는 좀 더 넓게 해석해 보면 새로운 문물과하고 만난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만남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 일에게 보면 어디에도 제가 문화예술을 전공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전공자가 아니고 배우의 저의 인생을 공직자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제목이 내 삶을 바꾼 문화예술인데,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한 피아니스트의 만남이 계기가 됐습니다.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피아니스트의 만남을 계기로 이런 문화예술을 강의하게 됐고, 결국은 그 문화예술을 강의하다 보니까 또 구자관 이사장님과 우리 김철균 원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섰게 됐는데요. 결국은 만남에는 새로운 만남이, 오랜만에 제 평상시 알고 지낸 분들, 오랫동안 분도 많으신데 제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로 뵙게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났던 세 명의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키신, 레온 플라이셔, 당 타이손, 이 세 분들의 삶과 또 대표적인 연주 장면, 그리고 제게 미친 개인적인 영향을 소개함으로써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만남의 중성을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점,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관점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국 관점은 사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아니겠어요? 제 마음의 프레임인데, 같은 사물도 여기 100몇십 분이 계시지만 어떤 걸 바라봐도 같은 시각을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즐겨 먹는 해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삼. 바다 해자, 삼삼자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삼이다. 즉 우리 몸에 좋은 것이라는 게 관점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런데 같은 해삼도 서양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sea cucumber, 즉 바다에서 나는 오이라는 거죠. 오이. 우리는 바다에서 나는 인삼인데 서양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겉모양이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해삼이 오이의 겉면하고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sea cucumber라고 부른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죠. 우리 백일홍나무 아시잖아요. 백일홍. 글자로 100일 동안 붓다. 즉 오랫동안 꽃이 피어있다. 여기 주목하다 보니까 저희는 백일홍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동양에 속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사로스베리, 원숭이도 미끄러지는 나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백일홍나무 줄기가 너무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 미끄러진다 이거죠. 저희는 꽃에 주목해서 백일홍으로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줄기에 주목해서 사로스베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처럼 같은 사물도 어떤 시각으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에 제 지인 중에 피아니스트도 계시고 첼리스트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전문가 시각이 아니고 저는 단순히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예호가 시각에서 그냥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이분들의 본 강의에 앞서서 저는 클래식 음악과 발레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만남을 소개해 드릴 때 만남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있지만 새로운 걸 접했을 때 그 경험도 중요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회고해 보면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거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제 큰형님이 대학생이셨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날도 반나절 학교를 갔었죠. 제가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오면 큰형님은 대학생이니까 수업이 없잖아요. 늘 집에서
제가 집에 도착하면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계시고, 저는 그 영향으로 늘 형님 곁에서 알지도 못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론은 몰랐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죠. 오페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김자경 오페라단이 나비부인을 공연했는데 처음 라이브로 보는 게 고1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공연을 보면서 그 나비부인, 즉 쪼초상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그 핑커튼 중이를 보면서 제가 막 흥분해서 이 나쁜 자식 하면서 정말 그 오페라에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아리아도 물론 좋은 거. 발레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당시에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옷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걸 계기로 국립발레단 정기 공연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유명 발레단이 오면 표를 사곤 했습니다. 참고로 대학 시절에 제 용돈의 많은 부분은 문화비였습니다. 문화비. 그러다가 발레를 쭉 보다가 어느 날 아마 대학교 3학년쯤 되는데 국립발레단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준다면 세계 정상급 발레는 얼마나 더 멋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세계 3대 발레단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프랑스, 제가 제일 먼저 뉴욕에 가서 뉴욕시티 발레, 그 다음에 런던의 로얄 발레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근데 하나 남은 게 당시에 모스크바의 볼쇼이인데 그때는 소련 시절이었으니까 저희 나라하고 수교가 안 됐지 않습니까? 수교가 안 됐으니까 갈 수 없는 거죠. 저는 언젠가는 나하고 수교가 되겠지. 그런 숙제를 안 하고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1982년에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1986년도에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파리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법관 시절에 주로 국제 업무를 많이 해서 해외를 많이 다닌 편인데 해외 출장 가면 기본적으로 할 일을 한 다음에는 꼭 그 도시의 문화 프로그램을 체크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 미술관 이런 순으로. 근데 제가 86년 파리에 갔는데 파리에서 볼쇼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거죠. 체크해보면. 알고 보니 볼쇼의 발레단이 파리에 순회 공연을 나온 건데 제가 오늘 발견했으면 공연이 내일까지 나와요. 내일까지. 저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야, 이게 모스크바로 못 가지만 파리에서 볼 기회가 없구나. 근데 짐작하셨겠지만 표를 알아보니까 이미 다 매진인 거죠. 파리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프랑스 문화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나라 초청으로 온 한국에서 온 누군데 도움을 청한다. 내가 이 발레를 보고 싶은데 표가 다 매진되고 없으니 표 좀 구하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친구가 잠깐 기다렸는지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전화가 프랑스 정부로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다시 요구했습니다. 내가 매진된 것을 알고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표를 구할 수 있는지를 도움을 청한 거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라. 잠깐 기다려라. 한참 후에 아무리 알아봐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다시 한번 요구했어요. 한 번만 더.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친구가 저한테 방법은 없지만 정 그렇게 보고 싶으면 공연장에 3시간쯤 먼저 가서 줄 서다가 혹시라도 누가 취소하거나 반환된 표였으면 그걸 사라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 고맙다고 정말 그날 바로 택시를 타고 파리 시내에 있는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그 공연장 이름이 빨레 드 꽁그레인데 편의상 세종문화회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3시간보다 더 여유 있게 먼저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웬걸 이미 50여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저희가 줄 선 데가 세종문화회관 밖이 아니고 안에 로비에서 기다려요. 로비. 대리석 로비. 저 밖에. 줄 섰습니다. 1시간, 2시간 지날수록 제 뒤로 줄은 길어져 가는데 문제는 저 앞에 있는 1번은 그대로 1번인 겁니다. 자, 30분 전, 20분 전 사람 다 들어가죠. 근데 1번이 저 그대로 있으니까 저한테 올 찬스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둥에 원형 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딱 공연 시작 10분 전입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갔죠. 근데 그 순간에 세종문화관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당연히 공연을 보러 오신 분인 줄 알았죠. 근데 똑딱똑딱 여자의 하이힐 소리가 저한테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표가 한 장 있다는 사인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표를 주고 저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파리의 기적. 그렇게 해서 봤던 작품이 볼쇼이 발레단의 지젤이었습니다. 지젤 다 많이 보셨겠지만 지젤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죠. 저는 그때 파리에서 느꼈던 그 공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목표로 했던 세계 3대 발레단을 직접 보겠다는 목표가 1986년도에서 파리에서 완성된 그것도 의미가 있었지만은 두 번째로는 저기 나왔다시피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더라 이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에 관련해 하나만 더 일화를 소개하고 본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다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광주 전남 중소기업 청장으로 재직돼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지금 국립오페라단에서 오페라 납입을 하는데 이번에 국립오페라 단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연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소프라노이고 오페라 전공자입니다. 아내한테 표를 좀 예매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 표를 알아봤더니 표가 다 매진이라는 거죠. 즉 목금토 3일 공연인데 목금은 저녁 공연이고 토요일은 오후 3시 공연인데 저는 광주에서 근무하니까 볼 수 있는 게 토요일 3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일날 표는 남아있는데 토요일 표는 매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일 표는 남아있으니까 제자들하고 보라고 그랬죠. 저는 광주에서 근무를 마치고 서울 집에 오면 밤 11시쯤 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아들만 둘인데 오늘은 점심을 벨리니에 가서 외식을 하자. 예술전당에 있는 그 이태리 식당. 저는 생각한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벨리니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제 큰아들한테 형이나 아빠는 여기 오페라를 보고 갈 테니 너는 엄마 모시고 집에 가 그랬더니 저희 아들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빠 표가 다 매진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아. 어떻게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맡겨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 말 듣는 순간 빙그리 웃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 제가 제 아내한테는 이 파리의 기적 이야기를 결혼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들들은 이게 왜 쓸데없는 고집부리냐 이거죠. 보내고 나서 제가 예술전당 그 현장 티켓 카운터 이렇게 다가가니까 제가 말도 안 꺼냈는데 그 아가씨가 표 매진되고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나온 답변이 압니다. 그런데 표가 한 장 생길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표가 한 장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가방을 들고 왔지만 저는 늘 학창시절부터 가방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는 물과 책 등 읽을 거입니다. 그날도 저희가 책을 읽고 있는데 공연 시작 10분 전쯤에 드르륵 문자가 오더라고요. 카운터로 오십시오. 표 한 장 생겼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국립오페라 단장께서
VIP가 갑자기 오실 걸 대비해서 예비표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그 표를 내놓은 거죠. 이제 임박하니까. 그 표를 구하자마자 큰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파리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가씨한테 표 한 장 생길 겁니다.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거든요. 정상적이라면 표가 한 장 생기면 저에게 주십시오. 어쨌든 파리의 기적, 자, 이렇게 경험을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입니다. 첫 번째 피아니스트는 에브게니 키신이라는 러시아 태생의 유태인 피아니스트입니다. 1971년생인데 키신은 2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고 이미 10대 때 카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크에 협연할 정도로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어릴 때 별명이 신동, 독일어로 분더킨트라고 불려. 지금은 성인이 됐자는 52이니까 현재는 71년생. 피아노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피아노의 신. 여기 피아니스트 와 계시지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면 피아노의 신, The God of the Piano라고 불리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친구죠. 근데 에브게니 키신이 한국에 첫 연주 공연이 온 게 2006년도입니다. 저는 음악회, 발레, 오페라를 자주 가지만 특별히 신문에서 전문 비평가나 또는 문화부 기자가 써놓은 것도 유심히 보거든요. 왜? 저는 이렇게 봤는데 혹시 다른 각도에서 보지 않을까. 근데 마치 그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느 기자분이 키신이 워낙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신동에다 대단한 피아니스트인데 한국에 첫 공연을 오니까 공항에서부터 뒤를 쫓아간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떠나. 무슨 뉴스거리가 나올까? 취재거리. 근데 놀랍게도 키신은 한국에 며칠 전에 와서 숙소에 머무르면서 숙소와 예술의 전당과 연습 스튜디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연습만 하더라는 거죠. 어제도, 그제도, 3일 전에도. 근데 키신은 어떤 연주자냐면 당시에 자기 스스로 1년의 연주를 40회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40회. 너무나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세계에서 각국에서 초청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연주 횟수를 40회 미만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올해의 레퍼토리가 정해지면 똑같은 곡을 가지고 연주여행을 다니는 거죠. 한국 오기 전에 일본에 들렸으면 일본에도 같은 곡, 런던에서도 같은 곡. 그래서 40회를 연주했다고 치면 다 끝나고 나서 자, 이 정도면 스스로 마음에 들면 CD에 녹음을 하는 거죠. 굉장히 완벽주의자죠.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천재인 피아니스트가 한국에 처음 왔는데 더더구나 연주할 곡들은 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연주했던 곡이니까 사실 연습 적당히만 될 것 같은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루 8시간씩 연습만 했을까? 저 같으면 해외 어느 나라 처음 갔으면 잠깐 시간 내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습만. 제가 당시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천재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으로서 국제화 시대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 반성하는 거죠. 즉, 제가 사무관 때는 업무가 국제업무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강제로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느덧 제가 국장이 돼서 중소기업청 업무가 그 당시에는 국제업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어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이건 아니지. 최소한 국제화 시대 기본 중의 기본인 영어는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멀어졌던 영어를 다시 가까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뭐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진 않지만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BBC나 CNN 뉴스 청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잠깐 틀어보고 아시다시피 하와이 산불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키신 덕분에 다시 멀리했던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런 덕분에 사실은 제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시절에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서 국제회의인데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만 모셔오고 강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영어로 한 것뿐이죠. 제가 만약 준비가 안 됐더라면 강의 요청이 와서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키신 덕분에 그게 가능했다. 제가 보여드릴 이걸 보시는데 동영상을 보시는데 연주 자체보다는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키신이 연주하면 흘리는 땀방울에 건반이에 흘리는 땀방울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셨나요? 연주하면서 땀이 건반에 막 떨어진 걸. 그러니까 저는 연주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이면의 걸 좀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키신이 지금 저기 땀방울 흘린 걸 보면서 제가 떠올린 거는 키신이 2006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었고요. 당연히 매진됐죠. 그 다음에 2009년도,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독주자로 오지를 않고 시드니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자로 왔었는데 그때 지휘자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는 오늘 본 강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구소련 태생인데요. 이분은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를 어떻게 보면 다 섭렵한 분입니다.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2등을 했고 다음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고 마지막으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또 우승을 했던 분입니다. 그게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 그러니까 정말 한 분이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를 거의 우승, 2번은 우승, 한 번은 2위를 했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저는 그 아시케나지 하면 일화가 좀 있는데 이분이 아까 시드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격으로 오셨거든요. 키신하고 협연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게 무대라면 키신이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제가 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앉아보는데 그때 쇼팽 피아노 협주국 1번을 협연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오케스트라 먼저 연주하다가 피아노가 이제 독주 이제 이렇게 협연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눈을 감더라고요, 키신이. 눈을 감더니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더니 저는 제 앞에서는 그거 다 보이죠. 자기 들어갈 저기 피아니스트 계시는데
들어갈 부분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바로 건반을 짚고서 연주하는 걸 보고 저는 또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와닿습니다. 아,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도대체 우리는 눈을 뜨고도 못하는데 고개를 젖혀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바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피아노 건반을 연주하기 시작을 보고 얼마나 연습했으면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또 그때 연주에서 느꼈거든요. 근데 이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즈는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아마 10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광주에서 근무할 당시에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즈가 런던 필하모니를 이끌고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서 자선곡이라는 기사를 읽게 됐어요. 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고 지휘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표를 어디가 파는가 바라더니 당연히 이게 표 파는 게 없죠. 한센을 위한 공연이니까. 저는 무조건 차를 몰고 소록도로 갔습니다. 그때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거든요. 휴무날이었거든요. 가니까 입구에서 여기 소록도 가신 분 계시지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왔다니까 처음에 입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센진만을 위한 공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입장이 안 된다. 제가 순간적으로 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 중소기업 청장 그걸 보여주면서 그 당시 그 정운찬 총리께서 그 한센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아, 총리께서 내 관할구에 오셨는데 총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냥. 근데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당연히 가서 뭐 총리는 뵙지 않고 연주만 들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시드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즈가 왔을 때 그 후원했던 분이 로도미어 자작부인인데 이 로도미어 자작부인은 전라남도 한평 출신의 분인데 영국의 귀족인 로도미어와 결혼해서 그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막대한 유산을 따서 예술가, 문화예술가, 어려운 분들을 후원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후원해서 이게 성사된 겁니다. 그 자리에 한센이들이 모여 계시는데 연주한 곡이 너무나 상징적이었어요. 베토벤 5번 운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리랑. 이분들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이런 음악회를 접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더더욱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함께 오신 분이 조용필 씨였어요. 조용필 씨가 친구여, 꿈, 이 두 곡을 또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상적인 게 그때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당시에 찰스 영국 황태자, 지금은 국왕이 되셨지만 황태자께서 이렇게 경주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찰스 황태자께서 굉장히 한센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래서 이 정말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즈가 그 한센인에 정말 저에게는 인상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에브게니 키신이 어렸을 때 모습이죠. 곱슬머리 굉장히 귀여운 소년이고 저건 이제 40대 때 모습. 지금은 쉬운 돌이니까 중년이 됐지만 어쨌든 에브게니 키신은 한국에 2006년을 기점으로 11년 그 다음에도 한 3년 간격으로 거의 왔었습니다. 내한 공연을. 제 기억에 마지막 왔던 게 2년 전에 2021년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한 게 아마 마지막 같은데 많은 분이 키신을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키신을 접하신 분은 그 친구가 앞으로도 자주 한국에 올 겁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3년 내지 4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매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매 안 하시면 금방 다 되거든요. 저도 키신에 또 일화가 제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시절에 제 사무실에서 이제 저 키신표를 예매하려고 예술전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방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중단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손님 가신 다음에 보니까 다 매진. 저는 실망하지 않죠.
왜? 믿는 게 있으니까.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계속 솔드아웃, 다 매진이죠. 놀랍게도 역시 공연 며칠 전에 딱 한 장 어느 분이 캔슬된 게 있었어요. 바로 저는 표를 구입했죠. 결국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말 기어이 뭔가 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피아니스트는 레온 플라이슈라는 미국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은 1928년생인데요. 아쉽게도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2세를 일기로. 레온 플라이슈는 28년생인데 1952년도 24살 때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미국인 최초로 우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서는 3대 콩쿠르 중에서 최초로 우승한 분이 바로 레온 플라이슈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저분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왜? 1952년도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약간 유럽인들한테 콤플렉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늘 저 우승자가 유럽인이거든요. 드디어 미국인 우승자가 탄생한 거니까. 마치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나 박세리 선수가 최초로 우승했을 때 그런 국민들한테 기쁨을 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24세에 우승한 이 레온 플라이슈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연주여행을 다니면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죠. 근데 30대 중반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두 손이겠죠. 그 중에서도 오른손. 30대 중반에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오른쪽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점점 굳어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안으로 이렇게 감겨서. 잘 나가던 피아니스트가 이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게 되니까 너무나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겠죠. 안 마시던 술을 마시게 되고, 술 마시다가 부인을 폭행하게 되고, 급기야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했어요. 자살까지. 내가 피아니스트로 연주를 못하는데 살아서 뭐하겠냐. 자, 여러분, 관점을 말씀드렸죠. 이 레온 플라이슈는 자기 못 쓰게 된 손을 주목하다 보니까 자살까지 시도한 겁니다. 나는 쓸모없으니까 해야 돼.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그는 다시 왼손을 보고 희망을 발견했어요. 아, 나에게는 아직도 멀쩡한 손이 있네. 그때까지는 못 쓰게 된 오른손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왼손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플라이슈는 왼손만 가지고 부단히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쨌든 오른손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그때 왼손을 하다 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뜻밖에도 왼손을 위한 곡들이 많다는 걸 발견한 거죠. 대표적으로 좀 이따 들려드릴 이게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인데 의외로도 많고 그걸 전에는 두 손으로 연주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휘도 시작했고 지휘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좀 그래도. 또는 교육자로 또 변신해서 뭐 커티스나 피바디 가서 하게 돼서 그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신수정 선생님, 강충모, 이대호 이런 분들이 다 레온 플라이슈 제자죠. 제자. 어찌됐든 레온 플라이슈는 왼손만으로 부단히 연습해서 나중에는 전문가들로부터 왼손의 피아니스트, 왼손의 달이기를 들 정도로 한 손만으로 너무 연주를 잘하게 됩니다. 자신을 가진 그는 어느 날 다시 오른손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이 손도 원래는 정상이었던 손인데 이렇게 마비가 됐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잖아. 이랬다가 이렇게 됐다면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레온 플라셔는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재활. 자, 이 대목에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손을 재활 올렸다가 아무 차도가 없으면 보통 포기할 거 아니에요. 해보다가 되면. 우리 반재철 이사장님. 만약 저런 경우에 처하시면 얼마 동안 해보시다 아무런 차도도 그만두셨어요. 거의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중요한 건 얼마. 그렇죠. 뭐한 1년 정도. 1년. 감사합니다. 1년 만에 포기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자관 여사님 어떠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가정입니다. 가정.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아, 포기 안 하신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면 자, 1년 내에 포기하시고 구자관 이사장님은 포기 안 하신다는 강성 씨 어떠시겠어요? 전 포기 안 하고 처음부터 딱 왼손으로 가요. 오케이. 대답은 뭐 여러분의 우리 송봉철 보죠. 저도 포기는 안 할 거예요. 포기는 안 하세요? 아, 마지막으로 곽덕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여기는 굉장히 된 데까지 한다. 우리 여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 우리 윤정 10년. 드디어 1년, 10년, 대부분은 나머지는 될 때까지였죠. 이 자리는 제 강의를 들은 분이 계셔서 들은 분한테 안 여쭤보고, 우리 김양미 대표님. 10년. 야, 이 참 강의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뭐 며칠만 해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대학에 가서 학생 보면요, 진짜 놀랍게도 대학에서는 일주일 만에 이런 대답, 저는 뭐 일주일에 뭐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다. 한 달. 지금 최소한 10년, 뭐, 이니까. 좋습니다. 제가 답은 좀 이따 드리겠고요.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왼손의 피아니스트 시절, 지금 한 손만으로 왼손만 연주하는 모습인데, 아까 라벨 곡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이제 레온 플라셔인데요. 자, 저기 보시다시피 두 손으로 왼쪽, 이게 잘 안 되는데 왼쪽 보시면 두 손으로 연주하는, 다시 연주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레온 플라셔의 Two Hands. 저 음반 제목이 Two Hands입니다. 두 손. 2004년에 저걸 음반을 만드셨는데, 자, 그럼 답이 대충 나오죠. 30대 중반에 재활에 착수했습니다. 오른손이 완전히 회복돼서, 물론 그 전에 좀 원했지만 완전히 판단돼서, 회복도 판단돼서 음반을 낸 게 2004년도, 거의 40년 만에 저 음반을 낸 거죠.
두 손을 연주. 여러분, 70대 중반의 피아니스트가 음반 제목을 두 손이라고 붙이면 영어로 약간 childish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 어울리는 제목 아니에요? 두 손. 네, 두 손. 그래서 two hands. 자, 이번에는 이제 두 손이 다 회복돼서 연주하는, 아까는 한 손, 왼손으로 연주하고 들어보죠. 자, 이분은 이제 드디어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중소기업 청장 시절에 문화예술 강의는 안 했고, 당연히 중소기업 시책 강의를 했겠죠. 그런데 저분을 만나서 문화예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타에서는 1958년 베트남 하노이 출신, 어머니가 하노이 음대 피아노과 교수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월남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미군들이 공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시골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월남전 영화를 하나 따와봤는데 시골 마을에 살다가 거기서도 연습을 했죠. 그런데 미군들이 저 마을을 호위 오는 첩보가 들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밀림 속으로 저 가족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가족은 참 대단한 가족인 게 전쟁 중에 피난 가면서 저희 가족들은 피아노를 끌고 피난을 간 겁니다. 피아노를 끌고 저 밀림 속을, 당연히 피아노를 운반 과정에서 부딪혀서 깨지고 또 조율도 안 되고 엉망했지 않겠어요, 상태가. 그래서 저 정글 속에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서 이제 살면서 연습한 겁니다. 당연히 동굴 안에는 전기가 없죠. 촛불이라 횃불 켜놓고 조율도 안 되는 피아노. 더 곤란한 거예요. 미군이 밀림 속에서 또 수색 들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소리를 낼 수 없고 할 수 없이 널판 위에다가 건반을 그려놓고 그래역으로 손가락을 했습니다. 그런 악조건에서 했던 분이 1980년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가 된 겁니다. 우승자.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말씀드렸죠. 쇼팽, 차이코프스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피아노는 쇼팽 콩쿠르. 근데 1980년도 동양인 최초 우승 당타에서 2015년도에 우리나라 조성진 군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을 때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성진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대단했죠. 그런데 저분은 그보다 훨씬 전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자가 된 거죠. 저는 아까
건반을 그려놓고 손가락 연습한 그 장을 보면 영화 피아니스트가 떠오릅니다. 많은 분이 보셨죠? 피아니스트. 로만 폴란스키 감독. 안보물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슈필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폴란드의 유태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폴란드 바르샤바 라디오 방송국에서 피아니스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군이 1939년에 침공하니까 온 가족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몰리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혼자 그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숨어서 지내면서 남들이 음식 조달해서 먹고 조용히 소리내면 안 되고. 근데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느 아파트에 숨어 있는데 피아노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피아니스트니까 얼마나 연주하고 싶겠어요. 근데 소리 내면 이웃이 바로 신고하니까 소리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아노 앞에서 손가락만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보시면. 네. 마치 당타더니 그런 거죠. 근데 그 피아니스트 영화 혹시라도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좀 보십시오. 정말 수작입니다. 아카데미 주연했던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요.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도중에 저런 거구나 느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독일군 장교한테 발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유태인 입장에서는 독일군한테 발견됐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독일군 장교가 딱 보니까 행색이 정말 거지 중에도 상거지 아닙니까? 당연히 유태인 도망자 숨어 있는 사람을 짐작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너 뭐 하냐고 안 물어봐. 당신.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 독일어로 was machen Sie hier? was machst du hie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du 하면 너란 뜻이고 Sie 하면 당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칭을 쓴 거예요. 독일군 장교가 거지 같은 유태인을 보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보통 같으면 너 뭐 하는 애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대 보고 이제 영화 자체는 영어로 진행되다가 이 독일군 장교하고 이 사람 대화는 독일어로 나왔거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Ich bin 하다가 약간 망설이더니 Ich war ein Pianist 그러거든요. 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하려고 하다가 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죠. 과거형으로. 미세한 차이인데 피아니스트 너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피아니스트 하려고 하고 너무 오랫동안 수년 동안 도망다니라고 피아노를 연주 안 했잖아요. 였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Guten Name für ein Pianist. 이 사람 이름이 슈필만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독일군 장교가 Guten Name für ein Pianist. 피아니스트 치고는 참 좋은 이름이네. 즉 피아니스트한테 어울리는 이름이네. 이런 대답하거든요.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독일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지만 만약에 독일어를 이해를 못하신 분이 저게 이해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 회장님 여쭤볼게요. 슈필만 하면 피아니스트한테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까? 왜 슈필만이 어울리는 이름이죠? 우리 최 회장님. 음악가 같은 느낌. 제동님 어떠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걸 강의 도중에 느꼈으니까. 저는 왜냐하면 슈필만이란 말을 하면 슈필은 연주하다 뜻이거든요. 영어로 play, man, 영어로 man, 지게 가면 playman, 그죠?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플레이맨이다 이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연주하는 남자,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한테 어울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독일어 배경이 없이 들으면 왜 슈필만인데 피아니스트한테 어울리지?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다른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피아니스트 영화 장면을 떠올리는 그게 바로 당타선인데 저게 1980년도 쇼팽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 모습이고 22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당타선을 제가 이제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기를 말씀드리면 한국에 왔었을 때 2005년도에 제가 연주회 갔습니다. 당타선 연주회 갔었는데 저는 가기 전에 당연히 당타선이 1980년도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이고 동양인 최초 등등등등을 좀 공부를 하고 갔죠. 근데 처음에 연주회에서 쇼팽을 연주하지 않고 모차르트, 드뷔시, 포레 곡을 연주했는데 저는 들으면서 정말 연주를 잘하구나. 인터미션이 끝나고 후반부에는 자기의 주전공인 쇼팽 곡으로만 연주했어요. 쇼팽 곡으로. 근데 연주를 딱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절에서 당타선한테 별명을 붙여주기를 쇼팽이 가장 사랑한 피아니스트. 또 하나는 쇼팽을 위해서 태어난 피아니스트. 이런 별명을 붙여줬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일부 연주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쇼팽은 갑자기 이게 독주회니까 듣는 도중에 영어의 비교급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영어 배울 때 good, better, best 원급, 비교급, 최상급 배웠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교급이 떠올랐어요. 저런 세계적인 연주자도 좀 더 잘하는 분야가 있구나. 좀 더 잘하는, 즉 쇼팽인 거죠.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래서 저런 별명을 붙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지금 연주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임춘식, 저런 세계적인 연주자도 좀 더 잘하는 비교 우위가 있는데 너는 뭘 잘해? 이렇게 묻다고 저한테. 그런데 갑자기 이게 강의의 생각이 비치더니 제가 당연히 중소기업 시책 강의를 했지 않았을까요? 저분 만나기 전에. 근데 중소기업 시책 강의는 너 말고도 우리 직장의 동료들 다 할 수 있잖아. 너만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또 제가 답을 내더라고. 그래, 너는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 하잖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강의를 해봐. 이렇게 제가 질문과 답을 동시에 지금 연주 도중에 느낀 일종의 영감이죠, 영감.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할 게 있으니까 바로 자료도 다운받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당시에 서울청장 시절에 고대, 공대 교수님 상대로 원래는 중소기업 시책 강의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지도 교수께 전화를 했죠. 교수님 그거 말고 이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는 거죠. 딱딱한 것보다. 근데 제가 중소기업청장이 갑자기 문화예술을 한다고 좀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목을 붙인 걸 중소기업과 문화예술이라고 제목.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제목을 붙이고 내용에 가서는 이런 내용이죠. 중소기업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떠났으니까 어느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다 어떤 분이 그거보다는 제목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삶을 바꾸면 해. 그래서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세 분의 피아스는 소개드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에브게니 키시는 정말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노력하더라는 거죠. 지금 50대인 지금도 최근 기사를 챙겨보니까 그 당시 초기에는 뭐 1년에 40회밖에 안 했는데 요즘 한 70회 가량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70회 가량. 그래도 많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유명 연주자들은 1년에 막 100회 정도는 하잖아요. 다 그게 돈하고 연결되니까. 근데 제가 키신에 저렇게 연습 뭐 때문에 졌을까? 제가 그 당시 내린 결론은 키신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싼 개런티를 받고 연주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하루쯤 연습 빼도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 지금도 그렇다고 했죠. 이제 연습 일수는 좀 줄였지만 여전히 정말 고3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그걸 귀신한테 배웠고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천재인 거죠. 두 번째, 레온 플라쇼는 40년 가까이 정말 포기하지 않은 인간 승리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죠. 아까 많은 분들이 10년, 어떤 분은 될 때까지 하셨지만 사실 40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보톡스도 맞아보고 아로마 치료도 받아보고 온갖 걸 다 해서 결국은 회복이 돼서 활동하시다가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인공 당타소는 한국에 총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방문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오셨던 게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게 마지막인데 어쨌든 에브게니 키신하고 당타소는 한국에 여러 번 오셨고 앞으로도 젊은이가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메인 강의는 끝났지만 제가 일종의 보너스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중국의 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발레리나죠. 그런데 이 발레리나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발레리나가 팔이 한쪽 없으면 당연히 활동을 못하죠, 일반적으로. 이 발레리나 역시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발레리나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용기를 주고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발레리나는 역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남자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발레를 가르쳤습니다. 그걸 보시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